엔나레이션.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촌. 비가 그친 저녁, 74세의 김정숙 여사는 맨발로 골목을 뛰고 있었다. 발바닥은 이미 긁히고 부르텄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의 방문을 피해 달아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다. 자기 딸에게서 도망치는 중이었다. 오늘만큼은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았을 사람. 핏줄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내준 딸. 하지만 오늘 정숙 여사는 깨달았다.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나의 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맨발로 도망치다가 딸을 교도소에 보내게 된다. 그 사연의 시작은 단지 잠깐 딸 집 들렀다 온다는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였다. 아침 햇살이 벽지에 스며드는 십시. 정숙 여사는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귤을 깎고 있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딸 민주. 엄마, 오늘 집 근처 왔다는데 잠깐 들렀다 가요. 정숙 여사는 반가웠다. 요즘 딸과의 사이는 미묘하게 멀어져 있었으니까. 몇 달 전부터 딸은 어머니를 집에 잘 들이지 않았다. 손자가 공부 중이라서, 집이 지저분해서, 남편이 손님을 싫어해서, 이유는 많았다. 하지만 이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지는 법이다. 오랜만에 딸이 먼저 부른다는 게 정숙 여사에게는 작은 기쁨이었다. 딸의 집은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살림 냄새가 아니라 호텔 로비 같은 냄새만 난다. 민주, 엄마 여기 앉아요. 잠깐 얘기 좀 할게. 딸의 말투는 차가웠다. 마치 상담사 혹은 검사가 괴로운 사실을 말하려 준비하는 표정. 정숙 여사는 그런 딸의 얼굴을 오랜 시간 보지 못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민주, 엄마 요즘 사기 같은 거 많아요. 엄마가 혹시 이상한 데에 돈 쓰고 다니는지 확인해야겠어. 정숙 조심스레. 내 통장을? 민주, 엄마 나이엔 판단 잘못하는 사람 많잖아. 내가 미리 체크해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 정숙 여사의 손이 굳어졌다. 평생 모은 돈.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호화로운 것도 아닌. 그저 노후를 유지할 만큼의 생활비. 딸은 언제부터 엄마의 돈을 관리 대상이라 부르기 시작했을까? 딸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민주, 엄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 혼자 사는 집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아. 나도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힘든데 엄마 집 팔면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정숙, 민주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주 짜증.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 집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나한테 올 거잖아. 미리 쓰면 안 돼? 순간 정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뜨겁게 울렸다. 엄마를 부른 이유. 그저 돈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집 안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딸은 서둘러 문을 가렸다. 정숙. 민주야, 저 소리는 뭐니? 민주 불편한 듯. 아, 그냥 공사. 방송 보는 중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그건 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묶여 몸부림치는 소리였다. 속삭임, 억눌린 신음, 그리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 정숙 여사의 온몸이 굳었다. 딸이 화장실 간 사이 정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은 휴대폰을 빼앗겨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천으로 막힌 사위의 모습이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몸은 멍투성이. 정숙 속삭임. 사사부로 사위의 눈이 크게 열렸다. 도와달라는 눈빛.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민주 분노. 엄마, 그 방 왜 열어? 엔. 딸의 눈은 정숙 여사가 알던 딸의 눈이 아니었다. 붉고 날카롭고 무언가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민주, 엄마,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이 인간이 돈을 몰래 빼돌렸어. 엄마 모르게, 나 모르게. 정숙,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면 안 돼. 민주 불안하게 외침. 엄마도 협조해. 엄마는 항상 나 편이잖아. 엄마도 나 도와줘야지. 엔. 정숙 여사는 도망쳐야 했다. 딸은 이미 정신적으로 위험한 선을 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이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다.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거실 창문을 열고 비에 젖은 베란다 경계를 넘으며 뛰었다. 맨발, 미끄러운 골목, 뒤에서 들리는 딸의 절규. 민주, 엄마, 돌아와. 엄마도 나 배신할 거야. 엔. 정숙 여사는 뛰었다. 온 힘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사위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엔.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사위를 구출했고 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딸은 소리쳤다. 민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망쳤어. 엄마가. 그날 정숙 여사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교도소에 보냈다. 엔. 경찰서 대기실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정숙 여사는 두 손을 맞잡고 떨고 있었다. 딸이 경찰에게 끌려 들어간 뒤 이미 40분이 지났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껌처럼 늘어져 있는 듯한 오후. 그녀는 묻고 싶었다. 도대체 민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러나 그 물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헛돌았다. 형사, 어머니 따님, 최근 몇 달 사이에 남편분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금전 요구를 해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정숙,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했대요? 형사, 남편분이 어머니 걱정할까봐 숨겼답니다. 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쿵 무너져 내렸다. 사위는 결혼 후 한 번도 정숙 여사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여준 적 없었다. 언제나 깍듯했고 예의 바르고 힘든 와중에도 장모님 선물 하나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위가 폭언을 참아왔단 말인가. 엔. 정숙 여사의 눈앞엔 딸의 결혼 첫 해 풍경이 어른거렸다. 민주는 행복했다. 아니, 너무 행복해 보였다. 결혼식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신혼집에 초대했을 땐 집 전체를 보여주며 해맑게 자랑했었다. 민주 그때의 밝은 목소리. 엄마, 나 이제 진짜 내 가정 생긴 것 같아. 이 사람하고면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엔. 그 뒤 3년 동안 민주는 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엔. 첫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 지출이 늘어가고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사위는 묵묵히 일했다. 그저 침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반면 민주에게는 모든 게 부담이었다. 아기, 집안일, 직장 복귀 압박, 남편과의 대화 부족, 그리고 늘 빠듯한 통장 잔액. 민주는 점점 예민해졌고 짜증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해? 왜 나만 포기하고 나만 참아야 하냐고. 엔. 민주는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싸웠다. 사위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할게.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냥 딸의 스트레스가 가라앉길 바라는 듯.
하지만 그 태도는 민주를 더 화나게 했다. 어느 날 민주는 가계부를 보다가 작은 지출 하나에 꽂혔다. 남편이 몰래 돈을 썼다는 생각. 그 금액은 사실 택시비였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귀가하는데 쓴 것이었지만 예민해져 있던 민주에게 그건 배신이었다. 민주 흐느낌 섞인 목소리. 부부끼리 돈도 아끼고 살자는데 왜 나한테 몰래 써? 그날 이후 민주의 뇌리는 돈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불신이 커다란 틈을 만들었다. 민주는 어느 순간부터 정숙 여사의 생활비 사용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민주, 엄마는 왜 저축을 좀 더 안 했어? 왜 이 나이까지 이렇게 빠듯해? 정숙 당황. 나대로 열심히 살았지. 너 키우느라, 너 공부시키느라. 민주 차갑게. 엄마도 이제 관리 좀 받아야 돼. 정숙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딸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형사, 어머니, 남편분이 남긴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정신과 진료도 받으셨고요. 정숙 충격. 우리 사위가요? 형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경제권을 전부 넘기라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숙 떨리는 목소리. 민주가 그랬다고요? 형사. 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에는 부인이 남편분의 월급 통장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말다툼이 커져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주는 원래 자상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어린 시절 친구 장난감 하나 부러워한 적 없고 엄마에게 화내는 법도 몰랐던 아이. 그런 딸이 어떻게 남편을 묶어두기까지 벼랑 끝으로 몰렸을까? 딸은 말했었다. 민주가거 회상.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흘러가? 행복을 너무 간절히 바라다가 불행을 만들어버린 걸까? 형사, 따님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한동안은 교도소에서요. 정숙 작게. 민주야. 정숙 여사는 숨을 길게 뱉었다. 몸에 힘이 빠져나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졌다. 딸을 교도소에 보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그 무게는 산보다 무겁고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정숙 여사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발바닥은 맨발로 뛰었던 그 상처 그대로.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은 그보다 더 깊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딸과 사위가 들러 늘 북적이던 풍경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들린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가방을 열었다. 경찰이 건넨 서류 한 묶음, 사위의 상담 기록, 진술서, 그리고 딸 민주가 남긴 메모 조각. 정숙 여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정숙, 민주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던 거냐? 민주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용히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 설문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너희 집은 어떤 분위기니? 다른 아이들은 시끄러워요. 아빠가 자주 화내요. 엄마가 잔소리해요. 라고 솔직하게 적었지만 민주는 우리 집은 늘 조용하고 엄마는 착해요. 라고 정성스럽게 적었다.
문제는 그 설문지가 교실 뒤 게시판에 붙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걸 읽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 얘네 집 이상하대. 너무 조용하대. 아이 B, 엄마 착하다는 말을 왜 적어? 이상해. N, 민주는 그때 알았다. 자신이 느끼는 평범함이 남에게는 이상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그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는 성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N. 정숙 여사는 매번 민주에게 말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뭐든 괜찮다. 그러나 민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실망할까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중학생이 되면서 민주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심하게 불안해했다. 민주 어린 목소리. 엄마 나 이번 시험 2등 했어. 1등 못해서 미안해. 정숙 당황. 아니야. 민주야, 엄마는 내가 20등 해도 괜찮아. N. 그러나 민주에게는 이미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노력해야 사랑받는 거야. 그 목소리는 자라면서 점점 커졌다. N.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민주는 첫 연애를 했다. 남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민주는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주, 나 가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남학생, 너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민주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이별을 통보했다. 남학생, 미안해. 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감당 못하겠어. N. 민주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민주는 가까운 사람의 이탈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특히 가족의 이탈을. N. 정숙 여사가 보기에 사위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배려 깊고 처음 만난 날부터 예의가 바른 남자. 하지만 민주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 그녀는 말했다. 민주 결혼 전, 엄마,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은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확신이었다. 사위는 민주에게 안전한 사람이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기둥. 그리고 민주가 불안할 때마다 그 기둥에 더 집착했다. 사위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날 싫어하는 거야? 라고 했고 월급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라고 추궁했다. 사위는 참고 또 참았다. 민주도 본인은 사랑해서 더 신경 쓰는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의존이었다. N. 첫 아이가 태어나자 민주의 불안은 극대화되었다. 사소한 일도 가정 붕괴의 신호처럼 느꼈다. 남편이 야근하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지. 돈이 모자라면 당신이 제대로 벌어오지 않아서 그래. 아이가 아프면 당신이 돌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여사가 아이를 봐주러 왔을 때였다. 정숙, 민주야,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 조금만 쉬어. 민주는 폭발하듯 말했다. 민주고함, 엄마는 몰라.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기분이 어떤 건데. N. 그 순간 정숙 여사는 깨달았다. 딸은 자신이 스스로 짊어진 불안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N. 민주의 불안은 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돈을 통제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 가계부는 매일 34번씩 확인했고 남편과 정숙 여사의 지출까지 일일이 감시했다. 경제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질 거라 믿었다. 돈이 줄면 사랑도 줄어든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민주를 천천히 잠식했다. N. 폭발적인 갈등은 사위가 월급 일부를 야근 택시비로 사용한 날에 시작되었다. 사위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한마디. 사위, 오늘 택시 타고 들어왔어. 너무 늦길래. 그 말에 민주 눈빛이 변했다. 민주 떨리는 목소리. 택시? 그 돈 내 동의 없이 썼다는 거야? 사위 난 척. 그냥 늦어서. 민주절규. 또야? 너 또 나 몰래 돈 쓰는 거지? 또 배신하는 거지? N. 사위는 놀라.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올렸다. 사위는 말없이 맞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숙 여사 집 앞으로 찾아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정숙 여사는 민주의 행동을 그저 부부싸움이라고만 여겼다. 그 판단이 모든 비극의 전조였던 것이다. N. 딸 민주가 무너진 건 단 하루의 선택이 아니었다. 남편을 묻고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갑작스러운 광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균열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버려지면 안 된다. 안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모두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민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N. 정숙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었다. 딸을 교도소에 보낸 건 경찰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누구도 아니라 바로 평생 민주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신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정숙 흐느끼며 민주야, 엄마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니? 어머니는 경찰서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방이 서늘한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새벽 바람이 유난히 차게 뺨을 스쳤고 그때서야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각 이상으로 더 크게 밀려드는 것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딸아이의 집 방문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밤새 이런 광풍을 몰고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효정이 등장하다. 어머니.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작은 딸 효정이었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숨이 가쁘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발발이 왜 이래요? 피가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듯 중얼거렸다. 효정아, 내 언니, 너희 언니가 날 죽일 뻔했어. 효정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식었다. 뭐라고요? 언니가요? 설마 그럴 리가. 모르겠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근데 눈이 그렇게 서늘한데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끝내 말을 맺지 못했다.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공포가 또다시 현실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경희의 진술 요청. 잠시 뒤 경찰서 조사실. 경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머님이 신고하신 내용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마치 어둠 속에 손전등을 더듬는 사람처럼 기억을 하나하나 끌어냈다.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 그리고 딸아이가 뒤에서 뭔가를 들고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바로 도망치셨다. 그 말씀이시죠? 응.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어. 소리가 발자국이 너무 가까웠거든. 경희는 어머니의 발을 바라보았다. 맨발로 그 시간에 그 거리라면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딸의 체포. 그 시각 큰딸 민주의 집 앞.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새벽 어둠을 비집고 돌았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니, 경찰이 왜 무슨 일이죠? 민주 씨 맞으십니까? 모친에 대한 살해 협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해요? 저희 엄마가요? 민주의 표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깐 보는 사람은 차마 의심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경찰은 거기 속지 않았다. 현장 조사 중 확인해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민주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차에 태워졌다. 그 순간 아파트 창문 사이로 이웃들이 하나둘 모습을 내밀었다. 그 시선은 따갑고 무거웠다. 평소 부모에게 차갑다던 소문, 대출 문제, 남편의 사업 실패, 여러 이야기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붙여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혼란. 경찰서에서 체포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는데. 효정이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졌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일단 조사해보면 나와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언니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나 어머니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다. 효정아, 그래도 피는 피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효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아니라 언니가 엄마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반대였잖아요. 녹음 파일이 발견되다. 그리고 그때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따님 집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주 씨 휴대폰과 집안 PC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어머님과 관련된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다. 효정도 표정을 굳혔다. 경희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들려온 것은 민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어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 그리고 말끝을 흐리며 내뱉는 섬뜩한 한 문장이었다. 엄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